지금 워싱턴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해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장의 정보 보고서가 백악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농축도 25% 미만의 핵 잠수함 원자로 설계 완료. 그 한 줄의 문장이 미국의 자존심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핵문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핵 준비가 끝난 국가였습니다. 그날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실무 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저를 포함해 7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차분히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의 권한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 미만, 농축 우라늄의 자율 생산,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에너지부 국장 톰 해리슨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1918년에 받은 그 포괄적 허용을 왜 한국이 받아야 하죠? 일본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자 세계 정계 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평화헌법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국민 여론도 불안정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한 동맹국이지만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훈당국가 핵무장한 북한과 대치 중 만약 한국이 해결료를 독자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제임스 윌슨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도 충분히 관대합니다. 연구 목적의 제한적 재처리는 허용되고 있잖아요. 그 이상은 안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회의는 단 42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국 측 요구를 정중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2015년 개정안이 적절한 수준입니다. 추가적인 권한 확대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톰 해리슨이 중얼거렸어요. 또 몇 년 뒤에 똑같은 요구하러 오겠지. 매번 같은 패턴이야. 우리는 복도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막았어, 리처드. 국방부의 윌슨이 말했죠. 한국이 해결료 독립하는 순간 동아시아 핵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돼.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국무부 근처 단골바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던졌어요. 한국이 일본 대우를 원한다고. 그럼 한국도 5조 달러 경제 규모쯤 만들어 보라고 하지 그래. 그리고 평화헌법도 하나 만들고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2078년 그 여름 워싱턴은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바로 그때부터
한국이 아주 조용히 시작한 움직임이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제 책상에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정보기간 동안 시야 분석팀에서 보낸 문서였어요. 표지에는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동력 시스템 연구 현황 및 전략적 함회 10년 추적 보고서 제 첫 페이지 요약문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조선 3사는 2010년부터 약 10년간 비밀리에 핵잠수 함용 소형 원자로 설계를 연구해 왔음. 현재 기술적 완성도는 추정 70% 수준. 핵연료 공급만 해결되면 5년 내 실전 배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10년. 한국이 10년 동안이나 우리 정보기관이 이걸 이제야 파악한 겁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을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시켰으며 특히 70조 슈퍼온베커급 해군용 고출력 소형 원자로 설계 능력은 프랑스 시급 핵잠수함 원자로 배부 50빌리베벳의 절반 수준의 도달 두척 연결 시 동등한 출력 확보 가능. 저는 즉시 에너지 부톰 해리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이거 확인했어요. 한국이 정말 핵 잠수함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리처드 우리도 어제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사탄도 미사일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사거리 8km급이잖아요. 아니요. 최신 정보로는 3,000km입니다. 뭐라고요? 좀 3,000km네. 그리고 탄두 중량은 2톤급.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알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km총이 쥐어들어 사거리 2톤 탄두. 이 두 가지 수치가 의미하는 건 한국이 이론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투발 수단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죠.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인프라 현황이 나와 있었어요. 창업용 원자로 24기, 이후 2기 추가로 현재 주문 7기, 원자력 발전 기술력 세계 6위에서 8위권,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능력 독자 보유, 핵연료 가공 기술 실험적 수준 확보, 고속로와 고온가스로 연구 진행 중, 그리고 18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법적 정치적 제약만 없다면 6개월 이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핵문턱 국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 단 6개월이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갔어요. 24기의 원자로 세계 6기 기술력 10년간의 비밀 연구 3,000km 미사일 6개월 제조 가능.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2019년 12월 3일 저는 다시 한미 실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측 대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 기술도 인프라도 능력도 다 갖췄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미국의 허락뿐이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더니 상황이 사실은 이미 한국의 손안에 있는 건 아닐까.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톰 해리슨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리처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한국이 진짜로 독자 노선 탈 수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라도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것보단 다른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제꼴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와 핵연료 협력을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70년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죠. 2020년 2월 14일 저는 한 장의 차트를 받았습니다. 에너지부에서 넘어온 긴급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용 후 핵료 저장 현황 2020년 1분기 긴급 분석. 저는 그 차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원전 휴묵적기 중 15개 원전에서 사용 후 핵료 임시 저장 수조의 포화도가 80%를 넘어섰습니다. 월성 원전은 거의 88%에 육박했어요. 빨간색 경고선이 차트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은 지금 핵연료를 100%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26기의 원전을 돌리는 모든 우라늄을 말이죠. 그리고 다 쓴 연료는 재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각 원전 수조에 쌓아두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간이 이제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에너지부 담당관 수잔 밀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잔, 이거 맞아요. 한국이 정말 몇 년 안에 핵연료 저장 공간이 포화된다고요? 네, 리처드 정확합니다. 현재 증가 추세대로라면 2024년에서 2025년경 한국은 더 이상 새로운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럼요. 그럼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죠.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전체 전력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입니다. 만약 원전을 멈춘다면 한국 경제가 마비됩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 라인, 전국의 모든 산업이 멈춰요.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지금 사용 후 핵료 재처리 권한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재처리하면 부피가 1분위로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재활용도 가능하고요.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익기 원전 연간 50톤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 저장 공간 포화까지 약 4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치 하나.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연간 약 12톤의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핵무의 전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적 가능성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현황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자력연구원은 2012년부터 파이로 프로세싱, 즉 건식 재처리 기술을 실험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현재 파일럿 규모 시설 운영 중 상업화까지 약 70% 진행된 것으로 추정. 파이로 프로세싱. 이건 기존 습식 재처리보다 핵 확산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기술이에요. 플루토늄을 순수하게 분리하지 않고 다른 물질과 섞어서 추출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기술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미국의 승인뿐이었어요. 2010년 6월 22일 코로나로 워싱턴이 텅 빈 사이 저는 정보기관 본부에서 특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는 단 모두 한반도 전문가들이었어요. 동아시아 국장 마이클 체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최고 기밀입니다. 한국의 핵주권 추구 전략에 대한 종합 분석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의 3단계 핵주권 확보 로드맵.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은 약 1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핵자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단계별로 보시죠. 1단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 기반 구축입니다. 소형 원자로 설계 능력 확보, 핵잠수함 구조 연구,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2단계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적 압박입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지속 요구, 국내 여론 조성 핵무장 찬성, 70% 저장 공간 포화 위기 활용. 3단계는 2025년부터 실질적 자립입니다. 재처리 권한 확보,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 독자 해료 사이클 완성 마이클이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단계입니다. 한국은 저장 공간 위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어요. 재처리 못하게 하면 원전 멈춘다. 그럼 한국 경제 망한다. 그럼 우리 미국 반도체 공급도 끊긴다. 이런 논리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원전을 멈추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엄청나죠.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못하면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애플, 인텔, 엔비디아 모두 타격받아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뭡니까? 마이클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현상, 유지 계속 거절한다. 결과는 한국이 2025년 원전 위기를 맞고 경제가 흔들리고 반미 여론이 폭발합니다. 최악의 경우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가능성. 두 번째 부분, 허용, 제한적 재처리만 인정한다. 결과는 한국이 불만족하지만 일단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계속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할 겁니다. 세 번째, 전면 허용, 일본 수준의 포괄적 권한을 준다. 결과는 한국이 완전히 만족하고 한미동맹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강력히 반발합니다. 세 번째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는 순간 북한은 더 큰 도발을 할 겁니다.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리처드, 그게 바로 한국이 노리는 겁니다. 북한 카드를 역이용하는 거죠. 북한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의 핵주권 요구는 더 정당화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산하고 단계적으로 압박하고 모든 변수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의 계획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한국 국내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한국 국민의 70%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60%였는데 2년 만에 10%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계속 막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건 아닐까? 제 휴대폰이 새벽 3시에 울렸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북한이 신형 잠수 한발사탄 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거리 추정 1100km, 고체 연료 방식, 발사 준비 시간 10분 이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건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오전 9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정보기관장들이 모두 모였어요.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명백한 전략 변화입니다. 더 이상 지상 발사대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잠수함 기반 핵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의 선제 타격 옵션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정보기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 여론입니다. 이번 도발 이후 한국 국민의 핵무장 찬성 여론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독자 핵무장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채널로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여론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시기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협박인가 경고인가? 한국은 진짜로 독자 핵무장을 고려하는 걸까? 아니면 협상 카드로 쓰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 공사와 비공식 면담을 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 구석 자리였어요. 공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북한은 매년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국의 핵오산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핵 주권입니다. 우리 스스로 핵연료를 다루고 우리 스스로 에너지 안보를 지킬 권리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제철이 권한을 주면 핵무기 제조도 가능해지잖아요. 공사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한국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70년간 동맹이었어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 단 한 번이라도 미국을 배신한 적 있나요? 우리는 베트남에도 갔고 이라크에도 갔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갔습니다. 미국이 부를 때마다 응답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가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1988년에 포괄적 재처리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 후 35년간 단 한 번도 핵무기를 만들려 하지 않았어요. 왜 한국만 못 믿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 동맹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공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고 핵무장 여론도 낮아요. 하지만 한국은 전쟁 위협 속에 있고 국민 75%가 핵무장을 원합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보고서는 북한 핵능력 평가였습니다. 추정 핵탄 두은에서 60개 사거리, 10,000km 대륙 간탄, 도미사일 보유, 잠수, 한발사 능력 확보 중 두 번째 보고서는 한국 여론 분석이었습니다. 핵무장 찬성 75%, 한미동맹 신뢰도 58%로 10년 만에 최저 독자 국방력 강화 필요성 공간 89%, 세 번째 보고서는 한국의 기술력 평가였습니다.
핵잠수함 설계 능력 80% 완성. 소형 원자로 기술 성숙 단계. 핵연료 재처리 실험 시설 가동 중. 6개월 내 핵무기 제조 가능 수준 유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할수록 한국은 더 독자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재처리 권한을 주지 않을수록 한국 국민들은 더 큰 불안을 느끼고 핵무장을 원하게 된다는 걸 역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재처리 권한을 막는데 그게 오히려 한국을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었던 겁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배석 인원으로 참석했어요. 한국 국방장관이 단도직 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핵 능력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응 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핵 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핵 잠수함이요? 그건 해료가 필요한데 원자력 협정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국 국방장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한국 국방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우리에게 핵잠수함 기술 협력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면 선택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짜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담이 끝나고 저는 국방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정말 프랑스나 영국과 협력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프랑스는 시급 핵 잠수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영국도 아스트 기술을 가지고 있죠. 만약 한국이 막대한 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처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한국을 계속 통제하려다 이을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 권한을 주고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요. 기술도 대한 여론도. 이제 공은 미국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미 원자력 협정 재검토 필요성이었어요. 보고서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치명적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권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관료 시스템은 느렸어요.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밝았습니다. 그 해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수사 없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 후 핵료 재처리 권한 확보까지 모든 건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완결성이요?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의 해고사는 고맙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만의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핵무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위성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주권은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핵연료를 다루고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킬 권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다른 선택지, 그건 독자 핵무장을 의미했어요. 2022년 여름 내내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서 비공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한 달에 2번씩 서울을 오갔어요.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국방부는 한국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에너지부는 핵 확산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2022년 10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갔어요. 그 직후 한국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자 핵무장 찬성이 무려 7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주요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 분석과 대응 방안이었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선다. 가능성 20% 결과는 한미동맹 파탄, 동아시아 핵도미노 국제질서 붕괴에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 가능성 10%. 결과는 국제 신뢰 추락 경제 제재.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 미국이 한국에게 제한적 재처리 권한을 허용한다. 가능성 70%. 결과는 한미동맹 강화 한국 여론 안정. 하지만 중국과 북한 반발. 저는 시나리오 3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드디어 백악관에서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참석해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돼야 했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에게 재처리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나요? 정보기관장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 원자력기구 감시에 있고 한국은 국제 신뢰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우리 편에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거부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독자 노선을 탈 수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심지어 러시아까지 한국의 손을 뻗치고 있어요.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리처드, 당신 의견은 저는 6년간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게 재처리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죠?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기술도, 능력도, 의지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법적 승인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끝까지 승인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법을 어기거나 우리를 떠날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최악의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조건을 붙이세요.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민간 목적, 한정 단계적 확대.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6년간의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실무진이 매주 화상회의를 했어요. 세부 조건을 하나하나 조율했습니다. 한국은 명확했습니다. 20% 미만 전축 우라늄의 자율적 생산,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의 본격화,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핵연료 공급, 미국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의 군사 목적 전용 금지, 제3국 기술 이전 금지 협상은 순조로웠습니다. 양측 모두 원하는 결과가 명확했으니까요. 한국은 핵주권을 원했고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붙잡고 싶었습니다.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 형식의 짧은 문서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들고 국무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문서 작업이 대강 완료됐습니다. 이제 정상회담 시점만 정하면 됩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중국 반응은 예상대로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에 사전 통보했어요. 이건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이며 핵무장과는 무관하다고. 일본은 복잡해 할 겁니다. 자기들이 받은 권한을 한국도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상반기에 발표 일정을 잡읍시다. 하지만 2024년이 되어도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었거든요. 한미 간 무역 문제가 원자력 협정과 묶이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리처드 우리 국회에서 독자 핵무장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합의로요, 여야 합의. 한국 정치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는 건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통과 가능성은요, 60% 이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78%가 찬성하고 있어요.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즉시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30분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국무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무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거부하면 정말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도 대만도 따라갈 겁니다. 동아시아가 완전히 무너져요. 에너지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처리 권한을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을 수 없어요.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한국을 잃을 겁니까? 주한미군 철수합니까?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버립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3개월간 분석한 결과였어요. 만약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한국은 6개월 내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고 투발 수단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사회는 제재에 나설 겁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거예요. 한국 경제는 자립도가 높고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재가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겁니다. 세 번째, 일본이 즉시 핵무장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동아시아 전체가 핵도미노에 빠집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사실상 끝나고 한국은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재천리 권한을 허용한다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국제 원자력기구 감시하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을 진행합니다. 핵무기 제조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실제로 만들 확률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신뢰를 잃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한국 국민 여론이 안정됩니다. 핵주권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핵무장 요구를 잠재울 겁니다. 세 번째, 한미동맹이 오히려 강화됩니다. 한국이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갖추면서도 우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니까요. 네 번째,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갖게 되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핵심 축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통제력을 유지하려면 일정 부분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걸 쥐려다 모든 걸 잃으니 일부를 주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국무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백악관에 최종 보고 올립시다.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공식화하자고요. 드디어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핵주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요. 미국 언론은 우려했습니다. 핵 확산의 위험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걸, 한국이 이겼다는 걸. 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안보실장과의 실무회담이었어요. 실장이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6년 걸렸네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는데요. 6년을 허위했습니다. 아니요,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미국이 스스로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한국이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걸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차근차근 미사일 기술도 원자로 기술도 모든 걸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미국이 허락해 주길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미국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면요. 실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리 혼자 갔을 겁니다. 미국 없이도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전략적 의미였어요. 보고서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이번 협정 개정은 미국의 양보가 아니다. 새로운 동맹 관계의 시작이다. 한국을 보호 대상에서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과거 한미 동맹은 수직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한국도 주고 미국도 받는 수평적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구체적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첫째, 20% 미만 전축 우라늄의 자율적 생산 권한. 둘째,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의 본격화 허용. 셋째,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핵연료 공급 협력. 미국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째, 모든 과정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철저한 감시하에 진행. 둘째,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절대 금지. 셋째, 북한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여 단계적 이행. 협상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형식을 갖추는 것 뿐이었습니다. 협상 최종 단계에서 한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관세 협상이었어요. 미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세 협상을 패키지로 묶으려 했습니다. 한국에게 핵연료 권한을 주는 대신 무역에서 양보를 받겠다는 거였죠. 한국은 반발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별개 문제라고요. 하지만 미국은 고집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저는 중간에서 조율하느라 밤을 샜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어요.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세 협상은 계속하되 원자력 협정은 먼저 합의하자는 거였어요. 안보실장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처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관세 문제가 풀릴 때까지요. 하지만 원자력 협정 문서 작업은 완료해 둡시다.
언제든 발표할 수 있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현실적 해법이었으니까요. 조인트 팩트시트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단 한 장짜리 문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어요. 한미국은 대한민국의 산업적 목적을 위한 일정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 재처리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세부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합의한다. 단 2줄. 하지만 이 2줄이 70년 한미 관계를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기다렸어요. 발표할 적절한 타이밍을 말이죠. 2025년 1월 2일 새해 첫 출근날 저는 한국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정상회담이 있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한국 측도 동의했습니다. 경주 월성 원전이 있는 바로 그 도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뿌리이자 상징. 이보다 완벽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2025년 봄부터 저는 10월 회담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했어요. 발표 시점 방식 후속 조치까지. 그런데 5월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을 포착한 거예요.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직결된다. 일방적 조치는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명백한 견제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핵 주권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특히 핵 잠수함은 중국 해군의 핵심 전략을 위협하니까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핵 잠수함 회랑을 구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면 그 회랑의 북쪽 입구가 봉쇄되는 거였죠. 저는 중국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6월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을 대서특필했어요. 동아시아 핵균형 붕괴, 일본 안보 위협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복잡했습니다. 자기들도 1988년에 포괄적 재처리 권한을 받았으니 한국을 반대할 명분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보유하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우리도 검토해야 할 겁니다. 국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되는 걸까? 한국, 일본, 그 다음은 대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2025년 8월 관세 협상이 드디어 타결 조짐을 보였습니다. 양측이 서로 양보했어요. 이제 원자력 협정 발표만 남았습니다. 저는 9월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최종 점검 차였어요. 안보실장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실장이 말했습니다. 10월 29일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한국이 진정한 핵주권을 되찾는 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실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만약 우리가 끝까지 거절했다면 한국은 정말로 핵무장을 했을까요? 리처드,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 둘 다 그 답을 알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9월 말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문서도, 일정도, 발표문도. 이제 10월 29일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참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6년 전 제가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던 그 순간을, 그때 제가 옳았을까 아니면 틀렸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결정했고, 이미 준비했고, 이미 모든 걸 갖췄어요. 우리는 그저 현실을 인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9월 11일 제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정보기관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던졌어요.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급히 대한민국 행연료 자립 능력 최종 평가 보고서 리처드. 이거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382페이지, 우리 정보기관과 에너지부가 2년간 합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첫 페이지 요약문을 읽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폭탄이라는 걸.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다음의 해결료 사이클 독자 운영 능력을 보유함. 첫째, 20% 미만 전축 우라늄 생산 시설 구축 시 6개월 내 가동 가능. 둘째, 파이로 프로세싱 상업화 완성도 87%. 셋째, 핵잠수 함용 고농축 우라늄 제조 기술 이론적 확보. 넷째, 연간 7퍼브 50톤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시 12톤 플루토늄 회수 가능. 결론, 한국은 미국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2026년부터 독자적 해결 및 재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함.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26년, 내년이잖아요. 저는 국장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까?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독립기관이 교차 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 5% 이내예요. 한국은 이미 모든 걸 끝냈어요. 우리 허락을 기다리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23페이지, 17페이지에 한국자력연구원의 시설 목록이 나와 있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 파일럿 플랜트 대전 본원 처리, 용량 연간 10톤 가동률, 92%, 상업화 준비 단계 소형 모듈형 원자로, 실험시설 경주 본부 75리 범액급 설계, 완료 해군 적용 가능 구조, 우라늄 농축 실험 장비 대전 본원 20% 미만 농축 기술 검증, 완료 확대 생산 시 연간 50톤 가능.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50톤의 전홍축 우라늄이면 한국의 이슈미 역기 원전 중 5기에서 6기를 독자 연료로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확대하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고요. 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한국조선 3.4의 핵잠수함 설계 현황입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봤습니다. 현대중공업 4,000톤급 공격형 핵잠수함 설계 완료. 프랑스부 시급 참조 승무원 이름명 어입 118 탑재 설계 완성도 91%. 삼성중공업 32,500톤급 다옥적 핵잠수함 설계 진행 중 영국 아스트급 참조 수직 발사관 8기 탑재 가능 설계 완성도 7%. 대우조선 해양 핵추진 시스템 통합 설계 담당 75배벼도급 소형 원자로이기 연결 방식 시스템 완성도 83%. 결론, 핵연료 공급만 이루어지면 2028년 첫 핵잠수함 진수 가능. 2030년 실전 배치 가능. 한국은 정말로 모든 걸 준비했구나. 설계도 시설도 기술도. 이제 정말로 필요한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허가. 아니, 정확히는 허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그냥 시작할 수 있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하고 감시를 받으면서요. 미국이 반대해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 백악관에 올라갔습니까? 아직입니다. 당신이 먼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당신이 6년간이 문제를 다뤘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대통령 1일 브리핑에 포함시킵시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봐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382페이지 전부를요. 127페이지에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3,000km 원을 그렸어요. 베이징, 도쿄, 블라디보스토크, 심지어 감까지 들어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동아시아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물론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지만 능력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권고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핵연료 자립을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됨.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 10월 경주회담을 통한 공식 합의를 강력히 권고함.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아침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통령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정보기관장이 직접 보고서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핵문턱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핵준비 완료 국가 단계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죠? 핵문턱 국가는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핵준비 완료 국가는 모든 시설과 기술이 갖춰져서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즉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죠. 한국이 바로 그 단계입니다. 국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허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고 감시를 받으면서요. 우리가 반대해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택지는 뭡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 계속 반대하면서 한국과 관계가 틀어지는 걸 감수한다. 둘째, 공식 합의를 통해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국제 감시 체계 내에서 관리한다.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의견은 둘째입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한국이 10년 넘게 준비한 걸 우리가 1년 만에 막을 순 없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경주에서 발표합시다. 하지만 조건을 분명히 하세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군사 목적의 금지, 단계적 이행.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합의했습니다. 문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월 29일 확정입니다.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국 측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처드. 벌써 6년이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린 건 당신들이죠. 저는 그저 따라잡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9월 20일. 저는 내부 회의에서 최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4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20% 미만 우라늄의 자율 생산. 둘째, 파이로 프로세싱의 본격화. 셋째, 핵잠수함 개발의 기반. 넷째, 에너지 완전 자립. 그럼 우리가 얻는 건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동맹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제 규범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부했다면 한국은 규범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면 세 바다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동해, 황해, 남해. 그들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핵심 축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어집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을 믿는 수밖에 없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70년간 동맹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9월 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10월 29일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본을 꺼냈습니다. 단 한 장. 그러나 그 안에는 6년의 협상과 70년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한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